네, 그러면 저희는 현길님이 코로나 걸리지 않는 이상 다음 주에는 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아주 오랜만에 유튜브 녹화하는데요. 좀 어색하네요.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쉬게 됐습니다. 네. 몸은 어떠십니까? 몸은 아주 괜찮고 지금 약간의 기침이 있지만 녹음이 가능한 정도라서 같이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도 일단은 오랜만이니까 간단하게 원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대선 당일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녹화를 해서 이제 누가 당선될까 좀 예측도 해보고 나름대로 뭐 승부 예측 이런 거 해보자 그런 콘텐츠도 기획을 했었는데 그 전날 본선거 전날에 성윤님이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그 계획이 물거품되고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짧게 얘기해 볼까요? 어땠어요? 대선 네. 결과?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막판에 계속 좀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흐름이 좋았잖아요. 막판에 그리고 또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좀 단결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1% 이내로 신승을 하지 않을까, 간신히 이기지 않을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그래도 그 흐름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좀 아쉬웠는데 크게 동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누가 돼도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조금 실망하고 윤석열 후보가 됐으면 좀 더 실망하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뭐 앞으로 뭐 좀 잘 못하면 또 나가서 시위하고 뭐 그러면 되니까요. 그죠? 뭐 우리가 할 말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그것도 그렇네. 그럼 오늘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최근에 이 청와대 이전 논란이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슈잖아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청와대를 해체해서 국민께 환원하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그죠. 종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가 굉장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뭐 헬기 착륙장도 없고 그 주변에 직장인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이전을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거의 1년 넘게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모로 검토했는데 불가피한 여건들이 너무 많아서 폐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말을 바꿔서 광화문이 아니라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는 이제 말이 나오더니만은 실제로 이제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확정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은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일단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부터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 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런 전략 자산들 그리고 안보 자산들 그리고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그런 거 전부 다 옮겨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시간과 비용 엄청나게 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되면은 국방부에 있는 안보 전략 자산들도 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겠습니까? 공공기관이랑 또는 이제 공무원들이랑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업 제안하고 입찰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일반적인 어떤 구청이랑만 일을 해도 근데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랑 국방부잖아요. 얘네들의 청사를 옮기는 일은 사실 저는 1년 2년 안에도 끝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달 안에 방 빼라? 이건 좀 너무 나간 거죠.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청와대를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할까? 심지어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취임 후에도 그러니까 5월 12일 이후에도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통인동에 있는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청와대에서 단 한숨도 자지 않겠다. 청와대 그 터가 굉장히 좋은데 예전부터 공수지리적으로 경복궁을 거기다 둔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 터가 좋다고 하긴 하는데 뭐 권진 법사님은 거기 터가 안 좋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런 얘기하지 마. 정법상으로는 별로인가 보죠. 그런가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전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다 이전하겠다. 그리고 이 대통령들이 이전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물리적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다 청와대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국방부로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국민들과의 소통을 아예 단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국방부는 민간인도 출입이 안 되는 곳이라서 지금보다 더 단절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전하는 이유가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청와대가 뭐 재앙지역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면 그런 이유도 들었는데 사실 청와대가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청와대를 밖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뭐 재앙지역 대통령의 이미지를 뭐 탈피한 것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도 청와대의 외부적인 구조를 좀 바꿔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데 굳이 그렇게 벗어나야 하나. 재앙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가는 사람이 국방부에 들어간다?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뭔가 사실 이건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은 그 국방부를 뭐라 부르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국방부에 해당하는 곳에 있지는 않거든요. 국방부랑 같이 붙어있는 나라가 행정수반과 국방부를 같이 붙여놓는 나라는 보통 일반적인 서구의 민주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미지적으로도 성군 정치를 펼치려고 하시나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현길님이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국방부랑 청와대가 뭐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가장 주요 타격 시설이 되잖아요. 그죠. 네. 청와대랑 국방부가 있으면 청와대도 노려야 되고 국방부도 노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적 입장에서. 근데 국방부 하나만 타격하면은 이제 군 통제와 행정 수반까지 한 번에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또 윤석열 당선자가 국방부 이전 계획 발표하면서 국방부의 이 청사 사진을 청사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손으로 또는 지시봉으로 가리키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쯤에 이제 지하 벙커가 있고 이런 발표까지 했었어요. 사실 지하 벙커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은 그 지하 벙커의 구체적인 위치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으로 짚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국가 기밀을 굉장히 심각한 기밀을 유출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공교롭게도 이제 군대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시절에. 근데 지금 이게 실제로 지켜질 수 있냐 없냐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산이 가능하냐. 제가 병장 때 한 54만 원 받았는데 지금 병장이 한 67만 원 받고 있어서 한 3배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5조 1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이게 국방 전체 예산이 한 9.3% 되는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비용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위 1호봉이랑 하사 1호봉 그러니까 장교랑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병사들의 월급이 넘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장교랑 부사관 월급도 인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할 수 있냐라고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공약이 엎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들리다가 그래도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가 또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 안철수 그 당시 대선 후보 때 공약이 병사들이 제대하면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 목돈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내용이죠. 어쨌거나 임기 안에라도 2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병사 월급이 3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군복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찐 애국페이라서 67만 원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니고 저는 뭐 200만 원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어쨌든 최저임금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본권들을 침해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처우 개선들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서 이제 공약들이 몇 가지 좀 엎어질 것 같은 게 조금씩 보이는데 뭐 지금 주식 양도세 폐지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 다 못 지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약은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청와대 이전 공약 같은 거는 안 지켜줘도 된다. 그렇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가장 심각한
현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뭐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는 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피해들을 아직도 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책들, 이건 사실 현 정부와 후임 정부가 협의하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도 가능한 거거든요. 대통령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좀 논의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자꾸 이런 비생산적인 논의로 뉴스 헤드라인을 가득 채워버리니까 당장 이 시급한 문제가 또 다시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사 비용이 1,000억 넘게 든다고 하는데 누구는 또 뭐 1조 원 넘게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지금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사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공약들도 잘 지켜지는지 같이 앞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임기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공약했던 것들 좀 지키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텐데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죄다 폐기하겠다는 말을 해버리면은 좀 너무하지 않나. 아니 그 이전은 폐기해도 돼. 아니, 그거는 폐기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좋은 공약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당선되자마자 폐기한다 만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죠. 네, 뭐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초기 뭐 평가는 요 정도인 것 같고 앞으로 또 지켜보면서 이야기가 있으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